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친윤 불패가 이어졌습니다. 친윤계 핵심 박성민 의원이 오늘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미 본선행 티켓을 따낸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의원까지 원조 친윤 라인이 모두 생존한 겁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장관 출신들은 고배를 마시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호영 기자가 전합니다. 친윤 핵심 박성민 의원이 국민의힘 울산 중구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3명이 경선에서 붙었는데 과반을 얻어 결선 없이 승리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현역이 3자 경선을 했지만 1차 첫 번째 경선에서 이미 50%를 넘겨서 경선을 통과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의 경쟁력이 높다고 봐야지 진입 장벽이 무조건 높다고만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지만 오늘도 친윤 불패가 이어진 것입니다. 친윤 핵심 의원 가운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 외에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도 모두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도 인천 연수울 경선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민현주 전 의원을 꺾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장관 출신들은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서울 중성동을에서는 하태경 의원과 이혜원 전 의원이 결선에 진출하면서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탈락했습니다. 정한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충남 천안을에서 이정만 전 당협위원장에게 패배했습니다. 지역구에 도전한 비례의원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전주의 의원은 서울 강동갑에서 윤희석 선임대변인과의 경쟁에서 이겼는데 노용호 의원은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에서 정치 신인 김혜란 전 판사에게 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경선 지역과 국민추천제 지역 5곳의 후보를 정하면 16년 만에 254개 지역구 전체의 후보를 내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호남 출신 인사들을 비례대표 앞순번에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로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역구 출마를 고사했던 인 전 위원장에게 국민의힘이 재차 비례대표 출마를 요청하자 이번에는 수락한 겁니다. 호남 출신인데다가 인지도도 높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미래 선거대책위원장으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 전 위원장은 오늘 혁신위 활동을 함께했던 김경진, 오신환 전 의원을 차례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의사하고 전라도 순천 촌놈입니다. 다만 선대위원장직 수락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김경진 의원님 예비 후보가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른 내용은 오늘 적절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인 전 위원장을 비롯해 호남 출신 인사들을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남 출신으로는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과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 김가람 전 최고위원 등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의 미래는 오늘 비례대표 후보 접수를 마감했는데 하반신 마비를 딛고 변호사가 된 이소희 전 혁신위원과 윤도현 한지아 비상대책위원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당 영입 인사 중에서는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진종호 전 대한체육회 이사와 진양혜 전 아나운서 등도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안보겸 기자 나왔습니다. 자, 안 기자. 네.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라고 하면 아마 서울일 겁니다. 오늘로 서울 대진표가 거의 완성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로 서울 대진표 85%가 완성됐습니다. 서울에는 모두 48개 지역구가 있죠. 국민의힘이 오늘 서울 지역 3곳의 공천을 확정하면서 모두 41곳의 여야 대진표가 꾸려졌습니다. 여야 모두 서울 지역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저녁에 서울 서대문갑 지역 공천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러면 서울의 관전 포인트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우선 승부처라고 하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아마 이 지역일 겁니다. 한강벨트 어떻습니까? 네, 한강벨트는 여야 모두가 최대 승부처로 보는 곳입니다.
9곳 중 딱 한 곳 빼고 대진표가 완성됐는데요. 용산, 마포 등 한강 옆에 있는 5개 행정구역의 9개 지역구가 한강벨트에 해당되죠. 현재 중성동을 지역은 여야 모두 경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대진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 지난 총선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국민의힘 용산 한 곳 빼고 다 민주당에게 졌습니다. 그 결과 서울에서 국민의힘은 딱 8석만 얻는 참패를 경험했고 반대로 민주당은 서울 나머지 지역을 모두 석권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승부가 서울 의석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안 기자 말대로 한강벨트는 여야 모두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각각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역은 어디가 또 있을까요? 네,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 이른바 동부벨트입니다. 오늘 발표로 이곳도 대진표가 80% 확정됐는데요. 도봉, 노원, 강북, 중랑, 강동을 아우르는 이곳, 국민의힘이 승리한 적이 드문 야권 성향이 매우 강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곳이라는 건데 왜 신경을 쓰는 겁니까? 동부벨트에서 이겨서 서울 지역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 관계자들은 2008년 18대 총선 결과를 살펴보라고 하는데요.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은 서울에서 40석을 얻는 압승을 거둡니다. 동부벨트에서는 강북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이겼는데요. 당 관계자는 동부벨트 전체가 험지지만 이곳은 서울 선거가 잘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곳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들이 출마하는데요. 강북 갑에서는 이 대표 비서실장 출신 천준호 민주당 의원에게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도전장을 냈고요. 도봉갑에서는 안기령 민주당 대변인과 30대 김재섭 전 비대위원이 맞붙습니다. 중랑을은 이 대표의 대선 경선 당시 비서실장이던 박홍근 의원과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대결하고요. 국민의힘은 30대, 40대 젊은 후보를 앞세워 친명계 심판도 벼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민주당은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바로 정권 심판 벨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성동갑, 동작을, 용산, 마포갑 이렇게 4개 지역을 꼽는데요. 이 지역에 배치된 민주당 후보들의 특징, 바로 윤석열 정권에 대항한 인물들이 출마한다는 점일 텐데요. 중성동갑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 권익위원장 재임 당시 윤석열 정부의 각을 세웠고요. 전직 경찰 출신인 류삼영, 이지은 후보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갈등을 빚었습니다. 용산은 대통령실이 있는 만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기 좋은 지역이죠. 지난 총선에서 41석을 휩쓴 민주당, 이번 총선에서도 이 모든 지역을 반드시 지킨다는 게 목표입니다. 네, 총선 승부처 서울의 관전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가 하루 만에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쓴 건데 논란이 커지자 빠르게 수습한 겁니다. 이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찾은 이재명 대표. 식당에서 만난 손님에게 웃으며 말을 건넵니다. 설마 이 찍 아니겠지? 이 찍은 지난 대선 때 기호 2번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는 뜻으로 야권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보통 비하의 뜻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해당 발언은 이 대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상대 후보인 원희룡 전 장관은 1찍도 2찍도 모두 계양 구민이라며 이 대표를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새로운 미래도 제1야당 대표의 말이라 믿을 수 없는 혐오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오늘 오후 자신의 SNS에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상대당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모두 똑같은 주권자라고도 해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젯밤에 이어 주말인 오늘도 지역구를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에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고 선대위를 띄워 본격 총선 모드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앞장서면서 호위 무사로 불렸던 민주당의 양분한 법률위원장이 광주에서 공천을 따냈습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출마를 검토하는 지역이라서 맞대결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 을 경선 결과 양분한 법률위원장이 승리했습니다. 광주지검장과 부산 고검장 등을 지낸 양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총괄하는 친명 핵심 인사로 꼽힙니다. 정권과 검찰이 한몸이 되어 전 정부에 대한 보복 수사와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 수사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광주 서구을 출마를 검토하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 최측근과 이낙연 대표의 맞대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 위원장 공천으로 민주당은 광주 8곳 가운데 7곳의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역 의원은 친명계 민영배 의원 1명만 살아남았고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보와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 등은 현역 의원을 꺾고 승리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범친명으로 불리는 원외 인사들이 공천을 따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공정한 공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공천 공정하게 투명하게 해서 정말 혁명적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가까운 사람 한 명 꽂은 데 있습니까? 광주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서구 갑에서는 비명 송갑석 의원과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 시장이 경선에서 맞붙습니다. 송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돼 감점을 받는 반면 조 전 부시장은 후원 회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 측근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전민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뱉은 말도 다시 보자. 꺼진 불도 아니고 뱉은 말을 다시 봐야 하는 겁니까? 네, 지금 여야가 말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어제 이찍 발언했다 논란이 돼서 하루 만에 사과했다는 소식 조금 전 전해드렸죠. 그런데 선거철이다 보니 공천이 확정된 후보의 오래전 발언까지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오래전이라 얼마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까? 국민의힘 장해찬 전 최고위원 10년 전 SNS에 올린 글로 민주당으로부터 공격받고 있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성행위를 의미하는 단어를 써서 논란이 됐는데요. 사생활에서 도덕적 문제가 있더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보인다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강조하면서입니다. 민주당은 부끄러운 입을 닫고 국회의원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촉구했습니다. 말로 논란이 된 사람 또 있습니까? 네, 도태우 변호사인데요. 이번엔 5년 전입니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5.18에 자유민주화적 요소가 있지만 그 외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고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는 게 상식이라고 발언한 건데요. 민주당은 역시 5.18 북한 개입설을 당당하게 말해야 공천받을 수 있는 게 국민의힘 공천의 시스템이냐며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몇 년 전 발언이 이 시점에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부산 수영구, 도태우 변호사는 대구 중남에서 공천을 받았기 때문이죠. 과거에도 총선 전 설화로 인해서 중도 표심이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야 모두 이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오래 지난 발언도 공격을 하는 걸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은 후보에서 사퇴를 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당장 공천을 취소할 것 같진 않습니다. 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관련 질문이 나오자 질문 도중 말을 끊기도 했습니다. 여러 차례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해온 도태우 변호사가 공천이 됐는데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5.18 정신 헌법 전문성으로 교체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 당과 저의 5.18에 대한 생각은 제가 취임 이후에 1월에 광주 5.18 묘역에서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한 위원장, 언행에 신중할 것은 계속해서 당내에 당부하고 있죠. 일단 도태우 변호사는 정제되지 못한 개인적인 발언으로 심려를 끼쳤다면서 언행에 신중하겠다 사과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위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또 저기 안에 들어가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대진년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관계자들이 오늘 또 난입 시위를 벌였습니다. 성일종 의원이 한 장학금 수여식에서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토 히로부미를 예시든 걸 문제 삼아서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침입한 건데요. 이들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성일종 의원의 발언 사과와 함께 공천 취소와 출당을 요구했습니다. 네, 얼마 전 3월 1일 우리 민족이 자주 독립을 외쳤던 그날이었습니다. 조선성동구 소대통과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떠나라! 네, 경찰에 결국 끌려 나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진년 관계자들 경찰의 해산 요구에도 시위를 이어가면서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며 비판했고요.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대학생들의 의견 관철을 위한 행태로 치부하기엔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진영 관계자들 이렇게 난입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죠? 네, 올해 초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면서 출입이 통제되는 대통령실에 진입하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진년 회원들은 경찰에 공동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체포됐고요. 자신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어디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법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이어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가 긴급 총회를 진행 중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홍란 기자, 결국 교수들도 이 집단 행동에 참여하는 건지 궁금한데 논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이곳 회의장에서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가 비공개 총회를 열고 있는데요. 2시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 이후 전국 의대 교수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시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러면은 집단 사직까지 결정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죠. 설득하는 방안도 좀 논의될 계획인가요? 거기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앞에까지. 사직을 해서 처벌받는 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33개 의대 교수협의 회장이 참여합니다. 오늘 총회에선 의대생들 휴학에 따른 유급 문제와 교수 사직 문제 등의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밖에 빅5 병원과 연계된 5곳의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들도 주말 또는 다음 주 초에 만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전공의 징계에 대한 의대 교수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원 40명에서 144명 증언을 신청한 아주대의 경우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꾸리고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 의대 교수는 공개 사직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도 모레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앞서 설문조사에선 전공의와 학생 보호를 위해 사직서 제출 등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응답이 84%에 달했습니다.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회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의료 공백 장기화로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스튜디오에서 만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9명이 타고 있던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승선원 3명이 끝내 숨졌고 1명은 심정지 상태입니다. 나머지 5명은 여전히 수색 중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어선이 뒤집혀 있습니다. 생존자를 찾으려는 해경 대원들의 구조 작업이 벌어집니다. 해양경찰입니다. 해양경찰입니다. 정말 들으시면 타격 실어주세요. 오늘 오전 6시 반쯤 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
68km 해상에서 20톤급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 어선은 다른 선박 한 척과 함께 그제 제주 한림항에서 조업에 나섰는데 한국인 2명과 외국인 7명 등 선원 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4명을 찾았는데 3명은 사망 판정을 받았고 1명은 심정지 상태입니다. 나머지 5명을 찾기 위해 선박 내부와 주변 해역의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박 내부는 그물과 어구로 엉켜 있어 진입로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해경은 전복 사고가 어젯밤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선박은 어젯밤 8시 55분쯤 항적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2시간 뒤 사고 선박의 마지막 위치 보고가 있었는데 같이 조업하던 선박이 대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처할 시간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치 보고는 12시간마다 한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신이 되지 않아서 인근 선단선에 확인을 했고 선단선 선장이 대답을 했습니다. 해경은 선박을 안전 해역으로 옮겨 수색을 이어가는 한편 야간 수색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고가의 수입차가 안전지대에 불법으로 세워진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대형 화물차 아래 슈퍼카 한 대가 깔려 있습니다. 스포츠카는 종이장처럼 구겨져 형체를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사고 현장 주변엔 깨진 유리 조각과 차량 파편들이 여기저기 튀어 있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다급하게 움직이며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성동구 강변북로에서 스포츠카가 도로가에 멈춰 서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스포츠카를 운전한 20대 남성은 크게 다쳤고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인 20대 남성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화물차가 정차해 있던 곳은 도로 위 안전지대. 긴급 상황이 아니면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입니다. 화물차 기사는 경찰에 피곤해서 잠시 차를 대놓고 쉬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뒤인 오늘 오후에도 사고 현장 인근에는 주정차 금지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줄줄이 멈춰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화물차 운전사가 안전지대에 머무른 경위 등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어제 한 은행에서 현금을 1억 원 넘게 훔쳐 달아났던 은행 강도가 붙잡혔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뒤 가족과 태연이 외식을 즐기다가 검거됐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쇼핑몰 주차장에서 경찰들에 붙잡힌 남성. 충남 아산시 새마을금고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 A씨입니다. 범행 후 아내와 함께 태연하게 저녁 식사를 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자기 집에 가. 경찰서에 압송된 A씨는 빚 때문에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범행 왜 하셨어요? 빚 때문에 했어요. A씨는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손님인 척 들어와 흉기로 직원 3명을 위협했습니다. 현금 1억 1천만 원을 빼앗은 뒤 직원들을 금고 철창에 가뒀습니다. 바로 옆에 경찰 치안센터가 있었지만 대범하게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치안센터에서 새마을금고까지는 50m가량 떨어져 있는데요. 걸어서 30초가 채 걸리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비상벨을 누르지도 못했고 경찰이 뒤늦게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는 이미 A씨는 현장을 떠난 뒤였습니다. A씨는 직원의 차를 훔쳐 타고 인근 하천으로 이동한 뒤 미리 준비한 승용차로 갈아타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도주 경로를 파악한 경찰 추적을 뿌리치진 못했습니다. 그 차를 갈아타고 그 안성 복합몰 그 센터로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 현장에서 직원들은 잠복을 했었고 그 피의자가 가족과 식사를 하고 나오는 것을 잠복 중에 검거를 했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은행 빚 500만 원을 갚지 못해 독촉을 받자 범행을 결심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1억 1천여만 원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A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와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도로 위에 이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 이 움푹 파인 도로 때문에 발생하는 차량 사고가 적지 않습니다. 포트홀 피해를 배상해달라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정작 배상 기준은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달리던 자동차가 포트홀에 빠져 크게 덜컹거립니다. 운전자 김광주 씨는 이 사고로 타이어가 찢어져 수리비로 33만 원이 들었습니다. 배상 신청을 했지만 언제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도로는 국도와 지방도로 나뉘는데 사고가 난 곳은 국도로 국가가 관리합니다. 그런 경우 국가 배상 신청을 해야 하는데 결정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고등법원인가? 예, 그쪽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국가배상으로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로 말도 안 되게 길게는 한 2년? 이 정도 되시는 분들도 있었고. 법무부 산하 배상심의회가 국가 배상을 결정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리비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방도의 경우 한 달 안에도 배상이 가능합니다. 지방도를 담당하는 지자체 대부분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보상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국가에서 하는 것들은 이 넓은 국도를 다 보험으로 가입하기에는 너무 대상의 범위가 커요. 이상기후로 포트홀이 늘면서 피해도 급증하는 상황. 배상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꽃이 피는 봄나들이 시즌을 맞아서 이 지역 축제도 하나둘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아보니 도를 넘은 바가지 요금이 여전했습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산이 노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산수유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여유를 만끽합니다. 꽃 많이 펴 있고 지금 계속 추웠는데 이제 봄이 왔구나 또 느끼게 되고. 남도를 대표하는 봄꽃 축제인 산수유꽃 축제입니다. 올해 4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제하면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먹거리입니다. 국수에 도토리묵까지 다양한 먹거리가 방문객들을 붙잡습니다. 식당 외부엔 큼지막한 가격표가 붙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바가지 요금 잡기에 나서면서 달라진 모습입니다. 축제장 출입구와 판매 부스에 가격표를 붙이고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방안 등이 대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로 하나만 건너도 상황이 달라집니다. 통돼지 바비큐에 닭꼬치를 파는 임시 식당들이 설치됐는데 정작 가격표는 안 보입니다. 가격표를 살펴봤습니다. 해물파전 2만 원에 순대 15,000원, 만만한 게 없습니다. 음식을 시켜봤습니다. 4만 원짜리 돼지 바비큐는 고기를 들춰보니 아래 양배추가 깔려 있습니다. 파전에 든 파는 설 익어서 먹기도 힘듭니다. 너무 안 익은 것 같아요. 너무 비싸다는 방문객들과 물가 때문이라는 상인들 입장이 엇갈립니다. 먹을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오뎅 2개 먹었어요. 바가지라는 것이 내가 만족하면 맛있고 내가 만족을 못하면 바가지가 아니에요. 지자체는 손을 댈 수 없다는 입장, 해당 식당들이 축제장 밖에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바가지 요금과의 전쟁이 선포됐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미국의 한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이탈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객기가 소속된 항공사에서만 이런 안전사고가 최근 닷새간 무려 4번이나 났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여객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잔디구역에 멈춰서 있습니다. 한쪽 날개가 땅에 닿을 정도로 심하게 기울어진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 텍사스 휴스턴 공항에 착륙해 이동하던 여객기가 갑자기 활주로를 이탈한 겁니다. 같은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륙한 또 다른 여객기는 유압장치 문제로 인근 LA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모두 유나이티드 항공사 여객기로 하루 새 2번이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부상자는 없었지만 최근 이러한 사고가 닷새간 4번이나 되풀이돼 논란입니다. 지난 7일엔 여객기 바퀴 1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목적지인 일본 대신 근처 LA 공항으로 우회했고 주차돼 있던 차량들도 파손됐습니다.
당시 항공사는 타이어가 일부 빠져도 안전하게 착륙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It is pretty scary to think about. I feel like I might have got hit too. I'm glad nothing happened to me or anybody. But yeah, it's scary. 앞서 지난 4일엔 이륙 후 10분 만에 엔진에서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I actually was sitting in the row where the engine was. There was this really loud explosion. And by the way, I've flown a lot, but this was a loud explosion that I'd never heard before.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미 연방항공청은 4건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최근 가자지구 피난민들에겐 공중 투하 방식으로 이 구호품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구호품에 맞아서 5명이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행기 한 대가 멀리서 날아오더니 무언가를 연이어 떨어뜨리고 사람들이 분주히 쫓아갑니다. 현지 시각 어제 가자지구 북부 주민들이 낙하산에 달린 구호품을 얻으려 애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중 낙하산 한 개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은 채 빠르게 떨어집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낙하산 고장으로 추락한 구호품에 부딪혀 주민 5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집트 등 여러 나라가 수송기로 구호품을 지원해왔고 최근 미국이 동참했는데 어느 나라가 투하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Press reports that U.S. airdrops resulted in civilian casualties on the ground are false, as we've confirmed that all of our aid bundles landed safely on the ground. 가자지구에서는 70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아사자도 20명 넘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로로 지원하기 어려운 탓에 공중 투하가 대안이 됐지만 이번 사고처럼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현실로 된 겁니다. 유럽연합은 이르면 이번 주말 지중해 동부 키프로스에서 9호 선박을 출항할 예정이며 미국도 임시 항구를 건설해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 정부는 과연 어떤 입장인 건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전공의가 떠난 지 어느새 한 3주가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정부의 압박이 좀 안 통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기간에 대해서 예단하지 않고 있고요. 어떠한 상황, 낙관적인 부분 또 비관적인 부분을 항상 다 고려해서 냉철한 현실 인식하에서 현재의 사태를 해결해 가면서 국민들께 가장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언젠가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전공의들은 복귀자, 잔류자를 색출한다 이런 의혹도 지금 일고 있는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진료 현장 이탈을 부추기거나 소신껏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요.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최대한 보호하여서 이런 분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복귀를 희망하고 있거나 실제로 국민들과 함께하고 계신 많은 의사분들, 간호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최대한 이분들의 역할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보도도 해드렸지만 이 전국 의대 교수들이 현재 긴급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수들마저 이 사직을 하고 진료를 거부한다. 정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가장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의 곁을 떠나고 환자를 방치하는 사태가 결단코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드리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정부에서는 각종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또 의료 현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여러 대응책을 또 준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상 진료를 위해서 예비비와 건강보험공단 기금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자금이 집행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의료 인력을 지원하고 경증 환자의 전원 이송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요. 또 진료 지원 간호사분들에 대한 시범 사업 그리고 공보위와 군의관을 조기 투입할 수 있는 대응 체계 그리고 중환자와 응급환자 대응을 위한 의사 간호사분들의 신규 채용을 위한 지원까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경증 환자는 지역 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또한 수가 등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근데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현장을 지키시는 의사와 간호사분들께서 국민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또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실장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공의들 이렇게 면허 정지해도 안 돌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공의들 분들께는 다시 한번 업무 복귀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할 수 있고요. 결국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모두도 그렇고 국민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공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오시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한 현재 이제 우리가 전공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이제 수련 의사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련의가 병원을 떠났다고 해서 병원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병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부분 그리고 진료 지원 간호사분들을 포함해서 이 수련 체계를 정상화하는 가운데 의료 서비스가 원만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은 이 응급 심폐소생술이나 뭐 수술 봉합 같은 걸 간호사들도 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 이건 뭐 어떻게 보자면 의료 분야에 총체적으로 뭐 개혁을 하겠다. 어떤 그 대통령의 의지 같은 게 반영이 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는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고요. 정부의 헌법적인 책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제도가 무엇일까? 어떤 특정한 직역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선택하고 그 제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교육 수련이 본분인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시스템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의 내지는 해당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로 우리가 체제를 개편하고 진료 지원 간호사분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일종의 현재와 같은 전공의 의존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료 지원 간호사 시범 사업을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또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더 제도화해 가는 부분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대 증원은 언제쯤 확정할 예정인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 진료 공백에 대한 불안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불안 큰데 협상에 따라서 2,000명 증원 이 방침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현재 2,000명은 여러 분석 등을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으로 한 거고요. 실제 필요한 인력은 이제 3,000여 명 정도로 추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2,000명 정도로 결정을 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변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각 대학들에게 어느 정도의 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청을 받도록 했고 실제 신청은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0명이라는 정부의 정해진 이제 숫자에 따라서 그리고 대학의 여건을 고려해서 이제 분배 작업이 이루어질 거고요. 이러한 배분은 가장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역 의료에 관련되어 있는 대학들 그리고 또한 소규모 의과대학 우리나라의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17개 의과대학이 50명 미만의 소규모 미니 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실질적인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규모로 만들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이러한
작업들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태윤 실장이었습니다. 요즘 날씨의 변덕이 심해 겨울과 봄을 오갑니다. 오늘은 영하의 추위로 겨울 같았는데요. 내일 아침도 영하권이겠지만 낮부턴 포근한 봄 날씨가 되겠습니다. 내일 하늘도 맑고 공기질도 무난해서 봄나들이 가도 좋은 날씨입니다. 다만 동해상의 물결이 높게 일어서 동해안까지 너울이 강하게 밀려든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 영하 1도, 전주 영하 2도로 춥겠고요. 한낮에 서울 10도, 전주와 강릉 12도, 대구와 부산 13도로 온화하겠습니다. 오늘보다 3도 이상 높은 겁니다. 다음 주 기온이 더 올라서 주 후반엔 4월만큼 포근하겠고요. 월요일 충청 이남에, 화요일엔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역대 주요 선거에서 말실수 때문에 선거 흐름이 뒤바뀐 적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철엔 더더욱 입단속에 신경 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제1야당 대표 입에서 또 논란이 될 표현이 나왔습니다. 정치 혐오 거두고 투표장에 나와달라. 말만 할 게 아니라 정치에 관심 갖도록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혐오 유발 정치는 그만. 뉴스의 마칩니다. 고맙습니다.